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릴 혜순 할머니예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할머니에겐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할게요. 안녕들 하신가요? 이 늙은이가 오늘은 참 한숨 섞인 사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해요. 아무래도 이 나이쯤 되면 마음속에 쌓인 말들이 자꾸 비죽비죽 올라와요. 그냥 삼킬까 하다가도 언젠가는 누군가는 들어줬으면 싶기도 하고요. 내가 요즘 부쩍 자주 떠올리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내 자식보다 무서운 건 내 자식의 배우자다. 이런 말 하면 나 참 너무 각박한 사람처럼 들리죠. 근데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답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려 해요. 나는 80이 넘은 평범한 할머니예요. 평생 농사 지으며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고 그렇게 살았죠.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갔고 자식이 둘 있는데 다 도시로 나갔어요. 특히 둘째 아들네는 며느리가 유난히 깍듯하고 잘해줬어요. 손주 낳을 때도 몇 달 우리 집에 들어와 같이 살았고 김장철이면 꼭 내려와 도와주고요. 처음엔 참 고마웠죠.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날이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날씨가 살짝 흐렸던 늦가을 오후였죠.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오겠다고 하더니 아들이랑 둘이 집에 왔어요.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어머님 요양원 한번 보실래요? 경치도 좋고 시설도 깨끗하대요. 어머님처럼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 딱이라네요. 나는 진짜 그냥 그 말만 믿었어요. 아, 요즘 애들이 알아봐 주는구나. 나도 병원 왔다 갔다 하기 귀찮고 허리도 영 안 좋고 하니 잠깐 머물다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였나. 집으로 등기 우편이 하나 왔어요. 작은 봉투였는데 보낸 데가 은행이라더라고요. 내가 요즘 글씨도 잘 안 보이고 눈도 침침해서 동네에 사는 친구한테 좀 읽어달라고 부탁했더니 그 친구가 편지를 다 읽지도 못하고 얼굴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대출 서류 같은데 어르신 이름으로 8천만 원 잡혀 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뚝 떨어졌어요. 내가 대출이라니요? 내 평생 은행은 통장 만들 때랑 적금 캐러 갈 때만 가봤는데 설마 했죠. 잘못된 거겠지. 누가 이름을 잘못 쓴 거겠지. 그래서 바로 읍내은행에 내려갔어요. 직원이 컴퓨터로 확인하더니 이러더군요. 어르신 작년 11월에 대출이 실행됐고요. 이 도장 어르신 거 맞으시죠? 그 도장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그건 내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준 옥도장이었어요. 며느리가 서랍 정리해 주겠다고 나서던 그날 그때였구나. 나는 그때도 믿었죠. 우리 며느리는 설마 그럴 리 없다고. 근데요, 사람 마음이란 게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 일 있고 며칠 뒤 며느리가 또 왔어요. 이번엔 아들 없이 혼자. 어머님, 이번 주말에 요양원 한번 같이 가요. 직접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방도 좋고 식사도 잘 나와요. 나는 대출 얘기는 차마 못 꺼내겠더라고요. 이게 뭔 일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너무 어지러워서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아참. 그 요양원이 생각보다 너무 잘 돼 있었어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침대는 전동으로 움직이고 간호사들도 싹싹하고. 근데요, 그게 왜 그렇게 무섭던지.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여기에 묻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뼛속이 시려오더라고요. 그날 밤 방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울었어요. 내가 이래 살아야 했나 싶고 누구한테 말해야 하나 싶고. 한숨 쉬며 자려고 눈 감았더니 귀에 쏙 들어오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내 자식보다 무서운 건 내 자식의 배우자다. 요양원 생활이란 게 처음엔 그냥 좀 낯선 곳이었어요. 밥도 제때 나오고 간호사들도 인사 잘하고 방도 따뜻하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차갑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들 웃고는 있는데 눈빛은 텅 비었어요.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관리 대상처럼 느껴졌달까요. 가끔 보호자 면회 오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제일 많이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내 아들이나 며느리가 언젠가는 와주겠지 싶어서.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은 오더라고요. 과일 같은 것도 사오고 며느리는 항상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님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들은 말수가 점점 줄었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눈을 피하거나 요양원에서 잘 지내면 돼요 라며 말을 돌리기 일쑤였어요. 어느 날은 내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애야, 나 그 대출 말이야. 내 이름으로 된 거 너 알고 있었니? 아들이 그 말을 듣고는 식은땀을 흘리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리고는 겨우 한다는 말이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아내가 그럴 줄은. 그 순간 난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괜히 더 물으면 나만 비참할까봐. 근데 그 말도 믿기 어렵더라고요. 같이 살면서 그런 걸 몰랐을까? 아내가 8천만 원이나 빌렸는데 남편이 모를 수가 있을까? 며칠 뒤 요양원 원장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보호자 되시는 며느님이 요금 관련해서 연락 주셨는데요. 다음 달부턴 간병 등급 낮추고 식사도 일반식으로 바꾸자고 하시네요. 그 말 듣고 머리가 띵했어요. 나는 그냥 한낱 부담이 된 거더라고요. 돈이 아까우니까 밥도 싼 걸로 간병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날 밤 창밖을 보는데 눈이 내리더군요. 하얀 눈이 천천히 내리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눈 오는 날이면 엄마가 고구마 쳐줬던 거, 시골집 뒷산에서 언니랑 썰매 타던 거. 그 시절은 참 따뜻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춥구나 싶었어요. 창문에 성에가 껴있길래 손바닥으로 닦아보니 내 얼굴이 비쳤는데 참 그 얼굴이 너무 낯설더군요. 주름이 깊어지고 눈빛이 탁해지고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그렇게 버려졌구나 싶었어요. 며느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버거워하는 눈치예요. 문자 하나 보내놓고 이번 달은 좀 바빠서. 그 바쁜 이유라는 게 들리는 소문으론 어디 제주도 쪽에 펜션을 하나 알아보고 있다더군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돈이 나는 건지. 나 몰래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아놓고 그 돈으로 뭘 꾸미는 건지. 요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어요. 어르신 참 안 됐지.
아들 내외가 대출은 본인 명의로 해놓고 요양원비도 쥐꼬리만큼 보내고 이런 말 듣기 싫어도 귀에 쏙쏙 들어와요. 어느 날은 같이 방 쓰던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말이야 너무 순해서 이런 꼴 당한 거야. 나 같았으면 벌써 고소했지. 근데요 나도 알아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 근데 내가 아들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 애들도 내 손으로 밥 먹여 키운 자식인데 내가 이런 대접 받을 만큼 그렇게 못되게 산 건 아닌데 말이에요. 사람이란 게 말이죠. 처음 봤을 때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우리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참 예쁘장하고 말도 싹싹하더군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라면 뭐 나야 좋다 했죠. 우리 집안이 그렇게 배운 집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는데 도시에선 좀 배웠다 하고 얼굴에 화사함이 있는 아가씨가 시집을 오겠다 하니 그저 고마웠죠. 첫인상만 보면 이 아이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100번, 1000번 생각도 못했어요. 결혼식 날 나도 마음 다해 축복했어요. 집에 내려올 때마다 반찬도 이것저것 해주고 손주 생기고 나서는 미역국도 끓여 보냈죠. 처음 몇 해는 참 잘 지냈어요. 명절 때면 내려와 음식도 거들고 손주 안고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진심으로 이 아이는 내 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죠.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내려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언제부턴가는 아들만 혼자 오는 날도 생겼어요. 손주는 감기 걸렸다. 며느리는 일이 많다. 그런 핑계들이 자꾸만 생기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니까 나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말이죠. 그러다 어느 해 명절에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올해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보내려고요. 어머님도 나이 드셨으니 이동 힘드시잖아요. 말은 참 예쁘게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서운하던지. 그날 밤 빈 부엌에 혼자 앉아 있는데 김치전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더군요.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한 번은요, 아들네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손주 돌잔치가 있어서 며칠 먼저 가 있었죠. 그런데 내 방이라고 내어준 방 안에 묘하게 내 물건들이 하나 둘씩 안 보이더라고요. 며느라기 내 지갑 못 봤니? 그랬더니 대뜸 얼굴이 굳어지며 어머님 그런 건 꼭 본인이 챙기셔야죠. 저희 집 물건도 많은데. 그 한마디가 그냥 쿡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내가 짐이구나. 이 집에선 내가 짐이구나. 한 번은 대놓고 그랬어요. 요즘 생활이 좀 빠듯해서요. 혹시 어머님 연금에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 앞에선 말도 못하고 조용히 문자로. 그때도 그냥 도와줬어요. 손주 교육비로 쓰겠다 하니 나야 뭔들 못해 주겠어요.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몇십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그게 뭐 대수냐 했죠.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2번, 3번 그러다 어느 날은 내가 카드값이 밀렸다는 문자를 받고 알았어요. 내 이름으로 내 카드를 썼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남 눈치 보고 시집 와서는 시부모 모시고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죽어라 살았는데
그런 나한테 왜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건지. 그 애도 자식 낳아봤을 텐데 어미 마음이 어떤 건지 모를까. 그게 더 미운 거예요. 모를 리가 없는데 알면서 그랬다는 거. 한 번은 아들에게 용기 내서 말했어요. 얘야, 며느리가 말이야 내 엄마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들이 그저 한숨만 쉬더니 말하더군요. 엄마, 그 얘기 나한테 하지 마. 나도 힘들어. 그날 이후로 난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그냥 고개 숙이는 법만 늘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아이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거라는 건,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은행에서 도장을 보여주며 이게 어르신 거 맞으시죠? 하던 직원의 말투, 내 손끝에서 식은땀이 뚝뚝 떨어질 만큼 당황스러웠던 그 순간. 그 도장은요, 내가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특별히 해준 옥도장이었어요. 고이고이 서랍 안에 모셔뒀던 걸. 며느리가 서랍 정리해 준다며 들어왔던 그날, 분명히 그날이었어요. 은행 직원은 나를 이상하게 보더군요.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도 아니라는 듯 어색한 위로만 늘어놓았어요. 요즘엔 가족끼리도 서류 위조나 사문서 위조가 많아서요. 어르신도 조심하셔야죠. 근데 그 말이 더 아프더라고요. 가족끼리도라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방 안에 앉았는데 손이 들들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제대로 안 쉬어져서 처음으로 119에 전화를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근데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다가 결국엔 그냥 놓았어요. 내가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들은? 아들한테 말하면 뭐라고 할까? 설마 했던 그 마음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더라고요. 이 일 아들도 알고 있었구나. 며칠을 그냥 참고 지나갔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고 밥도 안 넘어가고 손끝이 시려왔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얘야, 나 너한테 좀 물어볼 게 있다. 은행에서 이상한 서류가 왔는데 말이야. 그 순간 며느리 목소리가 얼어붙더군요. 어머님, 그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냥 잠깐 빌린 거였어요. 담보가 필요했는데 어머님 명의가 제일 신용이 좋다 해서. 잠깐 빌렸다는 말이 어찌나 간단하게 나오던지. 8천만 원을 잠깐 빌렸다니요? 그 돈으로 뭐 했냐고 물으니 처음엔 말 돌리더니 나중엔 결국 말하더군요. 사업 하나 준비 중이에요. 아이가 크잖아요. 이제 안정된 수입이 있어야 해서요. 그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그 아이를 위해, 그 가정을 위해 뭐든 도와줬던 내가 이제는 이름까지 이용당한 거잖아요. 그걸 왜 내 이름으로 했니?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며느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은 돈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안 갚게 되더라도 어머님 쪽으로는 피해가 없어요. 그 말 듣고 진짜 말문이 막혔어요. 돈이 없으니까 괜찮다. 내 이름이 그냥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날 밤 아들을 불렀어요. 늦은 시간에 와서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더군요. 내가 대출 얘기를 꺼내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그러더군요.
엄마 나도 몰랐어. 그 애가 나한테도 말을 안 했어.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아들의 눈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그 눈은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너희가 그 돈 갖고 있는 거니? 물었더니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이 없는 게 대답이었죠. 며칠 뒤였어요. 며느리가 다시 집에 왔어요. 표정이 또 하나 더군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공기 좋은 요양원 하나 봤어요. 한번 가보실래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싸늘하게 들리던지. 아, 이젠 나를 옮기겠다는 거구나. 짐처럼 가구처럼 그냥 더 이상 여기 두면 안 되는 존재로 본 거죠.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근데 내 처지를 생각하니 나도 뭔가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집에 있으면 이들이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 그래서 그냥 따라갔어요. 요양원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친절하게 시설을 소개했어요. 여기 방도 깨끗하죠. 직원들도 너무 좋아요. 어머님 여기 계시면 저희도 안심이에요. 그 저희도 안심이라는 말 그게 다였어요. 그들에겐 내가 짐이었고 부담이었고 책임이었어요. 그날 저녁 방에 앉아 혼자 있자니 울음이 터졌어요.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죠. 그동안 모아놓은 것도 없이 연금 한 푼에 기대 사는 늙은이지만 그래도 자식한테는 마음을 다 줬는데 왜 나는 버려지는 존재가 됐을까? 그때 알았어요. 노인이 되면 그냥 사람이 아니게 된다는 걸요. 그저 요양원 입실 기록에 이름 한 줄, 의료보험번호, 연금 수급 계좌. 그게 다예요. 그런 사람 하나쯤 없어도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양원 생활이란 게 말이죠. 처음 며칠은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더군요.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리고 창밖나무들이 흔들리는 게 보이긴 하는데 그게 내 세상처럼 느껴지진 않았어요. 처음엔 직원들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봐요.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다정한 말투긴 한데 거기엔 관심이 아니라 업무가 느껴졌어요. 그게 참 슬프더라고요. 하루는 내 옆 침대에 계신 어르신이 묻더군요. 언제 오셨어요? 엊그제요. 아이고, 금방 알게 되실 거예요. 여긴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고 잊히는 데예요. 그 말 듣고 웃음이 나올 뻔했는데 왜 눈물이 먼저 나던지. 여기가 끝이라는 걸 그분도 알고 있었던 거죠. 누구도 오래 기억해 주지 않는 곳. 며느리도 아들도 손주도. 그냥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다라는 상태로 남는 거예요. 식당은 정해진 시간에 열리고 밥은 맛이 없진 않아요. 근데 그 밥을 먹는 사람이 하나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말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젊었을 땐 시장통에서 밥 먹을 때도 다들 와글와글했는데 여긴 정말 조용했어요. 죽은 듯 조용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도 조금씩 익숙해지긴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식사하고 잠깐 햇볕 쬐고 TV 보고 다시 누워있고 시간이 참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무언가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기다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도 안 오고 며느리도 연락 없고 한 달에 한 번 오는가 마는가. 그것도 전날에 문자 하나 틱.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그 문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허해지더군요. 그래, 건강하라고. 그래야 오래 이곳에 있으니까. 같은 병실 어르신 중 한 분은 매일 전화기를 붙잡고 자식한테 전화를 해요. 통화는 늘 짧고 자식은 늘 바쁘다고 해요. 그래, 다음에 오너라. 엄마 괜찮다. 그 말 뒤엔 늘 긴 한숨이 따라붙어요. 그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았어요. 우린 다 똑같더라고요. 여기 있는 노인네들 다 누군가의 부모고 조부모고 한때는 누군가의 전부였을 텐데 지금은 다 하루 30 받는 입소자가 된 거예요. 어느 날은 외출 허가를 받아 병원 검진을 다녀왔어요. 그 길에 잠깐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됐는데 창밖으로 보이던 우리 집 담벼락 그 앞에 심어놨던 국화꽃이 아직 그대로더군요. 근데 대문은 새로 칠해져 있었고 내가 그토록 아끼던 장독대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내 집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내 집이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등본 속엔 내가 주인이지만 현실에선 갈 수도 없고 있어도 안 되는 집.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난 어디에도 속하지 않구나. 그 말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집에도 속하지 않고 가족에게도 속하지 않고 요양원이라는 보관소에 놓인 느낌이랄까요.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연장선에 놓여 있는 기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처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요양원 생활도 어느덧 몇 달이 흘렀어요. 처음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익숙해지더군요. 사람은 참 간사한 게 아프고 고생스러운 것도 반복되면 그게 일상이 돼요. 나도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요양원에 왔어요. 한 달도 넘게 안 보이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얼굴은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죠. 들어오자마자 말하더군요. 엄마, 요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어쩌면 집을 정리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 듣고 순간 내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살던 집, 내가 평생 살림하면서 모은 돈으로 지은 그 집, 그 집을 이제 팔겠다고?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 집은 내가 산 게 아니잖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더 분했고 더 슬펐어요. 그리고는 며칠 뒤였어요.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역시 환한 얼굴이었어요. 그 환함이 이젠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사실 대출권은 제가 급해서 그랬던 건데 곧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난 그냥 웃음이 났어요. 마음 쓰지 말라니. 내 이름으로 내 인생에 깊이 흠집을 내놓고선 이제 와서 마음 쓰지 말라니. 너 그 도장 어디서 났냐? 차분히 물었어요. 그랬더니 놀란 얼굴을 하더군요. 그거야 어머님 서랍에 있던 거죠. 그건 내가 가져간 거니?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그래. 지금 그게 중요하진 않겠지. 그 애한테는. 하지만 나한텐 달랐어요. 그 도장은 내 신분이고 내 자존심이었어요.
그걸 가져가면서도 아무 말 없었다는 게 그게 난 더 서러웠던 거예요. 그날 밤 난 오랜만에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엉망이었지만 종이에 한자 한자 또박또박 썼어요. 내 이름으로 어떤 금융 거래도 법적 위임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 담당자에게 전달했어요. 혹시라도 또 내 이름이 사용될까봐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싶었죠. 그 일이 있고부터 난 조금 달라졌어요. 누가 내게 말 걸면 눈을 피하지 않았고 요양원 생활도 내 방식대로 살아보려 했어요. 주말엔 햇볕 좋은 곳에 의자 끌고 나가 책도 보고 다른 어르신들과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고 매달 한 번은 꼭 읍내시장에 가겠다고 요구도 했어요. 요양원장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요즘 어르신들 중에 제일 주도적이세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주도적이라. 늙어서 듣는 생애 첫 칭찬이었어요. 나는 여전히 자식들한테 연락을 받지 않아요. 그들이 미운 것도 보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거기에서 나를 찾지 않기로 한 거예요. 내 삶은 더 이상 그들의 선택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결정이었어요.